2차 시 수업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은 그 유명한 책이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그 문제의식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독일 사람들 중에 그 부자들이 있는데, 이 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국민들 중에서 부자인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개신교도들이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발견을 했던 거죠. 개신교라는 종교의 특정 종교적 입장인데, 종교하고 과연 부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무튼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결론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와 부의 관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 베버는 이제 주목을 하게 됐고,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가치 혹은 신념 혹은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 사람의 삶의 가치나 신념과 태도나 생각, 이런 것들 어떻게 이거를 갖느냐는 거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 가치, 신념, 태도, 생각, 이런 문제를 다 합쳐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태도,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돈을 버는 것과 마음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거를 잘 알고 이거를 잘 써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돈의 문제는 그래서 심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돈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경제학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학 책을 보면은 수많은 그런 수식, 또 그래프가 등장을 합니다. 마치 이게 무슨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경제학을 근대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근대 경제학은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리학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그런 어떤 그 물리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원리를 다루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운동의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이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의 문제를 돈을 하나의 물질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는 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물리학 중에서도 말이죠, 오늘날 그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물리학은 그 역학 혹은 동력학,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날 근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고전 물리학에 이렇게 근거를 두어서 이제 모델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의 문제를 우리는 이제 심리의 문제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 마음의 원리로 돈의 문제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고, 이 마음과 물질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게 물질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돈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의 문제를 어떤 생명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입장하고 많이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정적인 법칙에 따른다고 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법칙에 따라요.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물질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가변적인 법칙을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명에도 법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이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결정적인 법칙이 아니라 가변적인 법칙, 가변적인 법칙을 따른다, 이런 얘기죠. 가변적인 법칙도 법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 법칙이라는 거는 불변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가변적인 법칙, 이런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인문사회과학적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동양 철학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통 이 도가, 혹은 이제 유불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동양 철학은 이 도를 얘기하잖아요. 도에 통한다, 이 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가변적인 법칙,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길이 없는 길, 법칙이 없는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생명은 이런 가변적인 법칙, 즉 예컨대 도를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를 알아야 우리는 경제도 할 수가 있고, 돈도 할 수가 있고, 또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물질의 세계는 법칙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형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형태로 알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생명체의 세계는 자유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체의 세계는 우리의 지식의 세계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생명체는 왜냐? 자유롭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생명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대해서는 내가 뭘 안다라고 그렇게 너무 예단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의 세계는 이렇게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경제학 따위의 지식은 마치 확실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체의 세계는 특징이 불확실성이에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겁니다.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느 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가 경제학을 비롯한 많은 이 학문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마치 아주 확실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학문적인 입장을 취하고서 경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 폐단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인 돈 버는 방법은 이제 월급이라는 거죠.
월급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은 임금소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장을 얻어야만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나 뭐 이 취업의 문제가 가장 아무튼 고민이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접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구해서 또 알뜰하게 저금을 하고 또 적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저축과 그다음에 적금 이런 걸 통해서 목돈을 벌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말이죠. 오늘날에는 이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그 경제 상황이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때는 말이죠. 저금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근로소득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저축을 뭐 돈 한 푼 안 쓰고 다 저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이나 혹은 뭐 이렇게 코인이나 특히 코인이나 혹은 뭐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착실하게 근로소득을 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아주 망연자실하고 아주 이제 이런 세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와 같은 그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정상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것도 좋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이 투자와 사업을 통해서 이 경제가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에 주목하지 않고는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투자에 주목하지 않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 투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투자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또 어떤 거냐? 투자를 하지 않고서 재산을 누리겠다는 생각은 저는 이게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는 방법, 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 투자를 하지 않고도 재산을 누리겠다. 이거는 마치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이 정도로 무모한 일이다. 그래서 투자를 우리는 그게 뭐 크게 하냐 작게 하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에 의해서 굴러가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 고금리 시대 뭐 여러 가지 이때는 그래야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었던 시절에는 투자라는 게 하나의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은 필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무튼 적든 많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투자는 꼭 이게 그 플러스 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투자가 있거든요. 돈을 낳는 그런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이윤 창출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자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겠죠. 저는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장래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현재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투자를 하면은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려야 무슨 수확이 있거나 말거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돈이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뭐 우리가 꼭 여러 가지 투자가 있잖아요. 무슨 사업에 투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다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먼 장래에 여러분들의 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물적 투자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오늘 하루 살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 그 씨앗을 뿌려야만 언젠가 수확을 거둘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투자를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씨앗을 뿌리는 마음, 이게 이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말이죠, 아무리 살기가 어려운 그런 보릿고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종자는 먹지를 않습니다. 종자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게 농부의 마음이죠. 농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종자까지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자는 반드시 남겨놓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씨앗을 뿌리는 것과 이제 그것에 비유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는 좋은 밭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씨앗이 또 있어야 되겠죠. 씨앗도 또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골라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절한 시기에 뿌려야 되죠. 이게 다 이제 농경이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성껏 이제 돌보고 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좋은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거두는 것과 같이 우리는 투자를 할 때도 좋은 밭을 골라서 좋은 씨앗을 적절한 시기에 뿌려서 또 정성껏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수학을 거두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소비와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고 뭔가 보람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람이 있는 삶, 참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소비를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그걸 투자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소비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소비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단순 소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생산적인 소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산적인 소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비도 이 투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도 투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소비가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소비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아무튼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가 활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이나 뭐 우리가 주택을 이제 사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단순 소비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다. 즉, 소비도 하나의 생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아주 현명하게 소비 생활을 우리가 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결국 소비도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소비는 소비, 생산은 생산, 이렇게 소비와 생산이 전혀 별개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소비와 생산이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소비도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비를 해라. 그래야만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수확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투자를 할 때는 나만의 투자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투자법. 이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하면은 나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을 따라서 이제 나도 돈을 버는 거죠.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을 버는 노하우는 지식의 형태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살면서 나의 롤 모델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을 닮아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닮아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문자 그대로에 있어서의 따라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인생,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신만의 독보적인, 자신만의 유니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남을 따라 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남을 따라서 하는 투자법 중에서 우리가 요즘엔 말이죠. 뭐 유튜브라든가 이걸 보다 보면 정말로 많은 유튜버들이 주식 투자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아무튼 설명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거 따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가르쳐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데 나한테 안 가르쳐줘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법은 내 안에, 아무튼 여러분들의 지혜가 이렇게 밝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 투자법을, 자신만의 투자법을 이제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만의 투자법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걸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뭐 경청하는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 경제학자 중에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영어로는 Fatal Concei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치명적 자만, 뭔가 이 자만 때문에 망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건데, 그 자만을 통해서 하이에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로부터 책을 통해서 배웠든 남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배웠든 아무튼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 이 지식을 이제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지식에 대한 신봉, 그래서 그 지식대로 모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을 가지고 치명적 자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아주 치명적으로 자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표현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자로 표현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근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항상 새로운 것이다. 지식은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신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이에크가 우리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이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식입니다. 지식.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 혹은 무슨 대중매체,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 혹은 남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알게 된 지식, 여러 가지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식을 너무 신봉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낡은 지식을 가지고는 새로운 현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참고는 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신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돈을 버는 것이 마치 팔자나 운명에 달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거를 이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허무주의자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보람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운명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와 관련해서 얘기한다면은
이 돈을 버는 방법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이제 우리가 도라고 거 있잖아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변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거를 표현한다면은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지금 강의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이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교재가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교재를 제가 이제 저 강의 계획서 안에다가는 내가 표기를 할 텐데, 그 교재 52쪽에 보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하게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행운과 리스크, 이거는 한 개인의 노력 말고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행운과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수많은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법, 우리가 배가 바다를 이제 항해하잖아요. 이 경우에 배를 실어 나르는 것은 이제 바다죠. 바다가 없으면 배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바다를 이걸 이제 우리가 탔다 이런 얘기죠. 배가 바다를 이제 타서 배가 이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타다, 승이라고 그래. 탑승할 때 승, 뭐 어디에 타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타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것은 세상은 혼자의 노력이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이거는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의 힘이나 나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돈을 벌 수도 없고, 아무튼 성공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이 세상에는 온갖 일들이 아무튼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벌어지는 일들은 의지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는 마치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혼자 힘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는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나 혼자의 힘으로 다 할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친절도 필요 없고, 혼자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독불장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독불장군.
이런 걸로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이거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든가 혹은 선생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든가 다 필요 없어. 선생님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동료도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삶은 말이죠. 대단히 삶이 고단합니다. 대단히 삶이 고단해요. 근데 그렇게 고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로 이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람이 없는 삶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저는 그 승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게 뭐 덕을 보는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단히 아무튼 그 고단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람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이지만 바다의 조건을 이해하고 배를 조종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말이죠. 내 삶을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게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다라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배를 조종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일이다 이거죠. 이거는 남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배를 조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배를 조종하고 바다를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나의 관계가 뭐 어느 것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마치 바다와 배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세상이 바다라고 한다면 나는 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삶을 바라보는 그런 그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앗을 뿌려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씨앗을 뿌리고 바로 이렇게 수확을 거두려고 그러면 되지가 않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린 것과 같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작동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자 소득은 그야말로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자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달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예금을 그러니까 원금이 있으면 그 원금에 일정한 이제 이자율을 이제 더해서 이제 우리가 돈이 이제 불어나게 되는데 투자는 이런 달리가 아니고 복리죠. 복리. 기본적인 원리가 복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복리의 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티끌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우리의 속담 중에 티끌 모아서 태산이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티끌을 모아서 태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티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복리의 마법을 몰라서 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복리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으는 게 아니죠.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 눈사람 만드는 것 같은 원리잖아요. 눈뭉치, 스노우볼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뭉치를 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눈뭉치는 처음에는 단단한 손으로 이렇게 쥐어지는 정도의 얼음 뭉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손주먹만한 얼음 뭉치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굴려나가는데, 이 굴려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집채만한 아주 큰 그런 눈덩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눈덩이 굴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눈덩이 굴리기가 바로 복리의 마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복리의 마법을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말이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끝내는 크게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내는 크게 창대하리라. 이게 복리의 마법이고, 이것이 투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바다라는 세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바다라는 세상에서 배를 이제 띄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승의 힘이다. 탄다. 배에 탔다. 바다에 탔다. 배가 바다를 탔죠. 그러니까 승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서양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인의 어깨에서 올라타라. 여러분들 말이죠. 이게 세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야 우리가 세상이 다 보이잖아요. 밑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세상을 우리가 다 멀리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거인의 어깨에.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파리가 말이죠. 파리가 서울을 여행하는 방법. 파리가 어떻게 서울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두 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가 있는데 보니까 주인이 말이죠. 그 집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서울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갔더니만은 무슨 경복궁도 있고 무슨 뭐 거기 박물관도 있고 무슨 청와대도 있고 뭐 해가지고서 참 아주 이제 서울이 그렇게 아무튼 멋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파리가 궁금했어요. 과연 도대체 서울이라는 데가 어떤 데이길래 저렇게 멋있단 말인가. 나도 한번 서울에 한번 가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드디어 이제 마음의 결심을 먹고 서울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서울로 이제 바리바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서울로 이제 출발했죠. 근데 말이죠, 이 파리가 작은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다가 너무 힘겨워서 다 떨어져서 이제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간,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간 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현명한 파리 한 마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 서울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 하면은, 그래, 이번 주말에 주인이 서울 여행을 갈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옳거니 잘 됐다 해가지고 나도 이제 서울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지만 파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경대학교에서 어제 서울까지 올라가는데 주인이 보니까
그 부경대학교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파리가 이 주인의 어깨에다가 탁 이렇게 올라탔어요. 그래서 올라타고 택시를 탔죠. 주인이 택시를 타니까. 택시를 타고 한참 있으니까 부산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리는 가만히 이렇게 그냥 어깨에 앉아만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부산역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역에서 또 이제 기차를 타길래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인의 어깨 위에다가 다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제 한참 이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났더니만 어느 순간에 와보니까 서울역에 도착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경복궁에도 가고 뭐 이제 63빌딩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자기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덕을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덕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이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힘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또 자존심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승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결국은 투자라고 하는 건 말이죠. 타인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도 물론 있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투자도 투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투자는 타인에 대한 투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포스코 주식을 샀다 그러면 포스코라고 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탄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이 승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우리는 동양의 그 도덕에서는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덕.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덕분에 내가 돈을 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덕분에 내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네이버 덕분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렇게 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남한테 덕을 본다는, 덕분에 덕을 본다는 것은 다 빚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덕분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빚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결국은 내가 돈을 벌어서 또 이 덕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 나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아주 거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보람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보람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보람 있는 삶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 헛된 삶입니다. 헛살았다는 거죠. 이 헛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성을 쌓아도 그거를 좀 모래알과 같은 성을 쌓아서 한번 파도가 밀려오면은 다 사라져버리는, 쌓으면 사라지고 하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덕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번다는 것은 물론 뭐 이제 그 현금을, 그러니까 그런 1차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이제 궁극적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그 훌륭한 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wealthy, 아주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리치와 웰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설령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이제 가난한 부자가 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가난한 부자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바라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그 부유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돈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마치고요. 이어서 3차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